작은 아파트의 공기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로 가득했다. 한지우는 소박한 원목 식탁 위에 정갈하게 밑반찬을 놓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단정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동시에 서울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 가진 소박함을 숨기지 못했다. 값비싼 장식품이나 추상적인 예술 작품 대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우는 흰색면 티셔츠에 편안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긴 머리는 목 뒤로 단정하게 묶어 높은 이마와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에 단아한 윤곽을 드러냈다. 그녀는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그 소박한 옷차림은 그녀 안에 잠재된 비범한 기품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그녀는 그저 평범한 주부,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젊은 아내일 뿐이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박민준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긴 하루 일과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우를 보자마자 그의 눈은 즉시 환하게 빛났다. 나왔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향긋한 음식 냄새에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뒤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오늘 힘들진 않았어. 지우는 남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집에만 있었는데 뭐가 힘들어요. 당신이야말로 고생 많았죠. 그들의 관계는 진실하고 따뜻했다. 민주는 지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녀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주는 온화함과 평온함을 사랑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고아로 자라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그 사실은 오히려 그녀를 더 아끼고 지켜주고 싶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그의 가족으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막을 길이 없었다. 두 사람이 막 식탁에 앉으려던 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민주는 조금 놀랐지만 지우는 아니었다. 그녀의 직감은 이 불청객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역시나 인터폰 화면에는 시어머니인 최명희 여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최 여사는 체면과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든 채 안으로 들어서며 날카로운 눈으로 작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집의 소박한 인테리어와 며느리의 수수한 옷차림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너는 항상 그렇게 차림새가 허술하니. 그녀의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노골적인 비난에 가까웠다. 어머니,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민준이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애썼다. 지우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랑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최 여사는 단 몇 가지의 소박한 가정식만 차려진 식탁을 힐끗 보더니 입술을 비죽였다. 됐다. 밖에서 먹고 왔다. 그냥 너희들 어떻게 사나 지나가는 길에 들러본 것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는 의자에 앉아 익숙한 레퍼토리를 시작했다. 민준아, 요즘 회사는 다닐만 하니 월급은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비좁은 집을 보니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 그때 네가 내 말만 들었어도. 그녀는 말끝을 흐렸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다. 그녀는 아들이 부잣집 딸과의 선을 거절하고 집안도 재산도 없는 지우 같은 여자와 결혼한 것을 늘 아쉬워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전 지우를 사랑하고 지금 생활에 만족해요. 민준이 힘없이 반박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의 망설임은 그의 말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최 여사는 며느리인 지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예, 너는 집에서 밥 세 끼 차리는 것 말고 내 남편을 위해 뭘 해줄 수 있니? 요즘 여자들은 다 자기 커리어도 있고 남편에게 경제적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단다. 지우는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남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준 후에야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민준 씨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답은 최 여사를 만족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지우의 인내는 그녀의 눈에 줏대 없는 약자의 순종. 자존심도 없는 태도로 비쳤을 뿐이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은 평온했다. 그녀는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사회 실험을 진행하는 과학자처럼.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녀의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돋친 말과 경멸 어린 눈빛은 지우의 머릿속에 차갑게 기록되고 분석되었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민준과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이 직접 설계한 시험이자 체스게임이었다. 하고 싶은 비난을 다 쏟아낸 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 식사만이 남았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아기는 없으셔. 그냥 날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는 자신의 변명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았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지우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남편의 모든 죄책감을 씻어주는 듯했다. 괜찮아요. 전 다 이해해요. 어서 식사해요. 음식 다 식겠어요. 그녀의 이해심은 민준이 그녀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그 온화한 미소 뒤에 다음 수를 계산하는 냉철한 이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민준이 깊이 잠든 후 지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온화한 주부의 표정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비밀 서랍에서 두 번째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아가씨, 모든 것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알 수 없는 빛을 띤 눈으로 중얼거렸다. 이 연극의 막을 내리는 것은 바로 내가 될 것이다. 주말 오후 한지우와 박민주는 시댁의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최명희 여사의 집은 아들 부부의 소박한 아파트와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었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은 집주인의 허영심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지우는 이곳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최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맞이했다. 아가, 잘 왔다. 너는 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형님들 일 좀 도와드려라. 그 말에는 며느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하는 따뜻함이 아니라 일꾼을 부리는 듯한 차가운 명령조가 담겨 있었다. 민준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우는 그의 팔을 살짝 잡으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낸 뒤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에서는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가는 듯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최 여사의 자랑과 과시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지우에게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지인인 어느 건설사 사장의 딸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 집 딸은 미국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더구나.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으니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가든 그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야. 복덩이. 그 순간 지우는 친척들을 위해 갓 깎은 과일을 담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오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순간 그녀에게 쏠렸고 최 여사의 말은 지우를 겨냥한 칼날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몇몇 친척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지만 민준의 여동생인 민지는 대놓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과일을 내려놓았다. 최 여사는 지우의 평온한 태도에 더욱 심사가 뒤틀렸다. 그녀는 며느리의 길을 꺾어놓기로 작정한 듯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하녀처럼 부리기 시작했다. 예, 저기 숙부님 어깨가 아프시다는데 가서 좀 주물러 드려라. 차가 다 식었구나. 어서 가서 새로 좀 내어놓어라. 그녀의 명령은 쉴 새 없이 이어졌고 지우는 군말 없이 모든 지시를 따랐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는 오히려 최 여사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우가 울거나 불평하거나 하다못해 힘든 기색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우는 지치지도 흐트러지지도 않는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로봇 같기도 했고 모든 것을 초월한 성인 샹른 같기도 했다. 지우의 그 알 수 없는 평온함 앞에서 악을 쓰는 최 여사 자신이 오히려 더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었다. 민주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몇 번이나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그때마다 어디서 어미한테 말대꾸야. 네 아내가 예쁨 받고 싶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호통에 입을 다물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가 떨렸고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에게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지우의 마음속은 폭풍우 치는 바깥 세상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철저한 관찰자로서 시댁 식구들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있었다. 허영심에 가득 찬 시어머니, 그 권위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는 무기력한 시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질투하고 멸시하는 시누이까지. 그녀는 이 가족이 사랑이 아닌 서열과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약한 고리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길고 숨막히는 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더 강하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지우는 그제야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겠죠.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민준 씨, 그녀의 위로는 민준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착하고 이해심 많은 아내를 자신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아늑한 그들의 아파트로 돌아온 후 지우는 깊이 잠든 남편을 확인하고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온화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냉철한 전략가의 표정이 돌아왔다. 그녀는 비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박민준의 여동생, 박민지. 그녀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재무 상태와 개인적인 채무 관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보고할 것.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시험대에 올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들 가족 전체가
그녀의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는 이제 그 시험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볼 생각이었다. 시댁 가족의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박민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것이다. 근처에 젊은 감각의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서면서 수십 년간 단골 손님들의 발길로 유지되던 식당은 하루아침에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진행했던 리모델링 비용이 매달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최명희 여사는 히스테릭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성적인 원인 분석 대신 그녀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단 한 사람에게 돌렸다. 바로 며느리 한지우였다. 이 모든 게 그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부터 시작됐어 보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애가 들어오니 집안이 통째로 망해가고 있는 거라고 그녀의 비난은 비논리적이었지만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당장 아들 부부를 집으로 호출했다. 가족 긴급 회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공개적인 심판의 자리였다. 최 여사는 식당의 암울한 재정 상태를 늘어놓으며 이 모든 것이 지우의 탓이라는 뉘앙스를 노골적으로 풍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본론을 꺼냈다.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마냥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지우를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슬 퍼런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내일부터 당장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봐. 식당 주방 일이든 마트 계산원이든 닥치는 대로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 이 집안의 보탬이 될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집안의 위기를 막기 위한 소모품, 천한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잔인함에 경악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어머니, 어떻게 지우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건 지우 탓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최 여사는 아들의 반항을 감정적인 협박으로 짓눌렀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 어미가 평생 일군 식당이 망해서 길바닥에 낳는 꼴을 보고 싶어 네가 지금 저 애를 감싸고 돌 시간에 이 집안은 통째로 무너지고 있단 말이다. 어머니의 눈물과 절규 앞에서 민주는 또다시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그는 아내를 지키고 싶었지만 무너지는 가족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때였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 이 집안의 가족이니 이 힘든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찾아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녀의 대답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최 여사는 뜻밖의 순순한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승리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꼈다. 민주는 아내를 사랑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얼마나 큰 굴욕을 감내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사과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고 무능한 남편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그런 그를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다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병이 스스로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비밀 휴대폰으로 막 도착한 보고서를 확인했다. 그것은 김 비서가 보내온 시댁 식당의 상세한 재무 분석과 신의, 박민지의 온라인 쇼핑몰이 가진 취약점에 대한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들의 기반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상태였다. 그녀는 보고서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던진 모욕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방역을 위한 완벽한 명분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썩어빠진 판을 통째로 뒤엎을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B를 시작합니다. 목표는 박민지. 심판의 시간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한지우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경력 없는 주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검색했다. 마트 계산원, 식당 서빙,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화면에 가득한 초라한 일자리 목록은 마치 그녀의 현재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 면접 약속을 잡는 신용까지 했다. 남편 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내가 자신과 가족 때문에 이런 굴욕을 겪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유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지우는 그런 남편을 향해 그저 괜찮다는 듯이 부드럽게 미소 지어 보일 뿐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면접을 보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평소처럼 낡은 카디건에 청바지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의 작은 가게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여의도로 향했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금융과 권력이 모이는 곳이었다. 지우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 위치한 간판도 없는 평범한 오피스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건물의 보안 시스템은 최첨단이었고 그녀는 비밀 지하 통로를 통해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고 최상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가 살던 소박한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그곳은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 창을 가진 극도로 세련되고 미니멀한 펜트하우스 오피스였다. 그녀의 비밀 지휘 통제실이었다. 사무실 안에는 50대 초반에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바로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의 충직한 오른팔이자 KH금융그룹의 핵심 브레인인 이 실장이었다. 이 실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태도는 극도로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그가 부르는 호칭은 더 이상 박민준의 아내가 아닌 거대 금융제국의 유일한 상속녀를 향한 것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카디건을 벗었다. 그 순간 그녀의 모든 분위기가 변했다. 순종적이고 온화했던 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카리스마를 가진 젊은 리더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 말투, 자세, 모든 것이 달라졌다. 보고서부터 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이 실장은 그녀가 지난밤에 요청했던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자료는 시댁 식당의 재무 상태, 부채 구조, 경쟁업체 분석,
그리고 신우이 박민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지우는 방대한 데이터를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실장에게 예리하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을 던졌다. 박민지의 쇼핑몰이 불법 사채까지 썼다고요. 금리가 어떻게 되죠? 경쟁 식당의 주방 인력 유출 경로를 파악했습니까? 그녀는 그저 돈 많은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수년간 아버지 밑에서 실무를 통해 단련된 뛰어난 전략가였다. 이 실장은 그녀의 지시를 받으며 다시 한번 감탄했다. 한 회장의 통찰력과 대담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무서운 재능이었다. 지우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플랜 B를 실행하세요.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제3의 유령 회사를 통해 박민지의 모든 사채를 헐값에 인수하세요. 그리고 그 채무를 지렛대 삼아 최명희 여사의 목을 조일 겁니다. 스스로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의 지시는 정확하고 냉혹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다시 낡은 카디건을 입었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부드러운 주부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보는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들 정도였다. 그녀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자신의 소박한 아파트로 돌아왔다. 남편이 퇴근하기 직전 그녀는 집에 도착했다. 민준이 면접은 어땠냐고 묻자 그녀는 약간은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역시 경력이 없어서 그런지 쉽지 않네요. 그는 그런 아내를 안쓰러워하며 위로했다. 자신의 아내가 바로 몇 시간 전에 수백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작전을 지휘하고 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날 밤 지우는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문에는 온화한 아내의 희미한 형상이 비쳤지만 그 너머에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이제 그녀가 짜놓은 거대한 체스판의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대는 아직 자신이 체스판 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한지우가 계획한 플랜 B의 첫 단계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효과를 낳았다. 그녀의 지시를 받은 채권회사는 제3자의 이름으로 박민지의 사채를 모두 인수한 뒤 곧바로 원금 상환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대낮에 박씨 일가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이닥쳐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가게 기물을 부수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빚 독촉을 하며 영업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식당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가뜩이나 줄어들던 손님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고 재정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명희 여사는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인생이, 자부심이,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그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들 박민준을 파는 계획을 세웠다. 식당의 가장 큰 채권자이자 돈 많은 중소기업 사장인 김 사장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었다. 최 여사는 아들을 이혼시키고 김 사장의 딸과 재혼시켜 부채를 탕감받고 새로운 투자까지 받아낼 얄팍한 계산을 한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최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몰래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최대한 교태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김 사장님, 사실 저희 아들 녀석 이번에 마음 정리를 좀 시키려고요. 워낙 착한 애라 마음이 약해서 사장님 따님과 좋은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죠. 우리 민준이가 사위가 되면
이제 사돈지간인데 김 사장님께서 저희 사정 좀 봐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녀는 아들의 결혼 생활을 한낱 거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초의 여사의 명령으로 식당 뒷정리를 돕기 위해 시댁에 와 있던 지우가 우연히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그 모든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복도에 선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밀랍 인형처럼 보였다. 지우의 마음속에서는 차갑고 거대한 분노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그녀가 설계한 시험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그들의 신성한 결혼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그녀를 향한 시어머니의 경멸이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최 여사는 그날 밤 아들 민준을 따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떠봤다. 물론 이혼이라는 말은 쏙 뺀 채였다. 민준아, 우리 이대로는 다 망한다. 그러지 말고 김 사장님 댁에 인사라도 한번 드리러 가자. 그 댁따님이 예전부터 너한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더라. 어떻게 잘 되면 민준은 어머니의 속셈을 즉시 알아차리고 경악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제게는 지유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강하게 반항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죄책감을 파고들었다. 이 집안이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 하찮은 사랑 타령이 지금 귀에 들어올 것 같아. 너 하나만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전부 살 수 있단 말이다. 민주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무거운 압박감은 그를 짓눌렀다. 그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의 저항은 절망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유는 멀리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남편의 고통스러운 갈등은 그녀의 마음에 마지막 남았던 작은 동정심마저 불태워버리고 복수를 향한 강철 같은 의지만을 남겼다. 그날 밤 지유는 자신의 비밀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분석가의 냉철함이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집행자의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실장과의 화상통화에서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이 실장님,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예고는 끝났어요.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 즉시 박민지의 모든 채무를 회수하세요. 하루에 유예기간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박씨 식당의 최대 채권자인 김 사장, 그의 사업 탈세 혐의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관찰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힘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릴 시간이었다. 한지우의 방역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그녀가 명령을 내린 바로 다음 날 박민지의 온라인 쇼핑몰은 자금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다. 동시에 최명희 여사가 아들의 재혼 상대로 점 찍었던 김 사장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자신의 약점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국세청에 접수되었기 때문이었다. 궁지에 몰린 김 사장은 박씨 일가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빌려주었던 돈을 즉시 상환하라고 독촉했다. 모든 탈출구가 막혀버렸다. 박씨 일가의 식당은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주요 채권자의 압박, 그리고 손님의 발길마저 끊기면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파산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며칠 앞으로 다가온 냉혹한 현실이었다. 가족들은 텅 비고 어두운 식당에 모여 앉아 망연자실했다.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최고급 종이에 인쇄된 그 편지는 국내 최고의 로펌 중 한 곳에서 보낸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RES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펀드가 박 씨 일가의 식당이 가진 역사와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부채를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인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가족들에게 그 편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다. 불씨는 순식간에 환희로 바뀌었다. 특히 최명희 여사는 언제 절망했냐는 듯 금세 오만한 태도를 되찾았다. 이게 다 이 최 여사의 보이지 않는 인맥 덕분인 줄 알아. 내가 누군데 왕년에 내가 쌓아놓은 공이 어디 가겠어. 그녀는 이 기적 같은 행운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떠벌리며 의기양양해했다. 그들은 너무나 절박했기에 그 기적을 의심하지 않았다. 왜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해외 펀드가 자신들의 작은 식당에 관심을 보이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따져볼 이성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파산이라는 지옥에서 구해줄 돈만이 보일 뿐이었다. 탐욕과 절박함은 그들의 눈을 완벽하게 멀게 만들었다. 며칠 후 박 씨 일가 전체가 로펌의 화려한 회의실에 모였다. RES 글로벌 파트너스의 대리인으로 나온 변호사는 매우 지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인물이었다. 그는 식당의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심지어 박민지의 개인적인 빚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대신 식당의 모든 경영권은 펀드가 가져가게 될 것이었다. 물론 그들의 자존심을 배려하는 듯한 조항도 잊지 않았다. 식당의 정통성을 유지한다는 명목해 아버지 박 씨를 명예 지배인으로 남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실질적인 모든 권리를 빼앗아가는 완벽하게 계산된 제안이었다. 최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제안을 덥석 물었다. 그 시각 지우는 집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아내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다. 민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집에 돌아와 이 희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척 연기했다. 정말 잘 됐네요, 이제 어머님도. 아버님도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그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지우는 자신의 비밀 오피스에 있었다. 그녀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로펌 회의실의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최 여사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변호사가 내민 계약서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서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고 사냥감들은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눈앞에서 서서히 덫을 조여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일뿐이었다. 심판의 날을 위한 모든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마침내 운명의 계약 체결일 아침이 밝았다. 박 씨 집안의 분위기는 절망으로 가득했던 불과 며칠 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마치 큰 축제를 앞둔 것처럼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된 흥분과 희망이 가득했다. 최명희 여사는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꺼내 입었다. 그녀는 이 자리가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닌 자신의 화려한 재기를 알리는 사교계의 복귀 무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 가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훈계를 잊지 않았다. 가서 괜히 굽실거리면서 없어 보이게 행동하지 마라. 알겠어, 우리가 이 식당의 원래 주인이야. 저쪽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니까 투자하는 거라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다. 민주는 가족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만나러 가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불편했다. 모든 것이 너무 쉽게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불안감을 떨쳐냈다. 눈앞의 희망은 너무나 달콤해서 그는 더 이상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지긋지긋한 악몽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들이 도착한 로펌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압도적인 풍경은 박씨 가족을 완전히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들은 마치 시골쥐가 된 것처럼 어색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안내원을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은 그들이 평생 본 어떤 공간보다도 거대하고 호화로웠다.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 창과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는 긴 회의용 테이블. 로펌 직원들은 그들에게 최고급 커피를 대접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극도로 정중하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거리가 느껴졌다. 잠시 후 지난번에 만났던 변호사가 들어와 정중하게 말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RES 글로벌 파트너스의 회장님께서 직접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온다는 말에 최 여사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이런 거물과 개인적인 연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상상에 빠졌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최 여사는 이미 부자가 된 사람처럼 미래 계획을 떠벌리기 시작했다. 이 계약만 끝나면 제일 먼저 저 좀스러운 아파트부터 팔고 강남의 타워 팰리스로 이사 갈 거야. 그리고 우리 민지, 엄마가 이 돈으로 훨씬 더 크고 멋진 가게를 차려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들떠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지우를 심판하듯이 말했다. 오늘 같은 중요한 자리에 왜 그 애를 안 데려왔냐고. 그런 복 없는 애를 이런 상서로운 자리에 데려올 수는 없지. 안 그래 민준아. 이제 계약도 끝났으니 너도 슬슬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녀는 아들의 이혼을 노골적으로 종용하고 있었다. 민주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기세와 눈앞에 닥친 희망적인 미래에 짓눌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그가 앞으로 평생 후회하게 될 마지막 동조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변호사가 들어와 엄숙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 말에 박씨 가족 전원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심과 기대감이 가득한 최대한 비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최 여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인생 최고의 아부를 펼칠 준비를 했다. 회의실에 거대한 이중문이 마치 거대한 역사의 막이 오르듯 아주 천천히 웅장하게 안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모두 문 쪽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구원자가 모습을 드러내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다. 심판의 날은 도래했고 심판자는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웅장한 회의실에 이중문이 마침내 완전히 열렸다. 박씨 가족의 기대에 찬 시선 끝에 가장 먼저 들어선 것은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왕의 행차를 알리는 근위병처럼 양옆으로 정렬했다. 그 뒤를 이어 그림자처럼 충직한 이 실장이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지우였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박씨 가족이 알던 한지우가 아니었다. 낡은 카디건과
청바지 차림의 초라한 주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명품 스틸레토 힐이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울렸다. 머리는 세련된 스타일로 단정하게 정리되었고, 얼굴에는 빈틈없는 전문가의 메이크업이 되어 있었다. 온화함이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얼음처럼 차가웠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박씨 가족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들이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테이블의 가장 상석, 회장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방 안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 박씨 가족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들의 뇌는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명희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함께 아직 버리지 못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게냐? 여긴 네가 함부로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당장 경비원 불러서 저 애 끌어내지 못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가족들을 안내했던 로펌의 변호사가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RES 글로벌 파트너스의 실제 소유주이시자 오늘 이 계약의 모든 권한을 가진 최종 결정권자 한지우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마치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최 여사의 입은 멍하니 벌어졌고 아버지 박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여동생 민지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부딪혔다. 그리고 민주는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깊은 충격 속에서 자신의 아내, 아니 완전히 낯선 여자가 되어버린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지우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같았지만 톤은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감정 없이 차갑고 명료한 CEO의 목소리였다. 제 소개를 다시 하죠. 최명희 여사님, 박 사장님, 그리고 박민지 씨. 그녀는 가족 호칭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저는 KH금융그룹 한동진 회장의 유일한 딸, 한지우입니다. KH금융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름. 그 이름이 나오자 최 여사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지우는 계속해서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RES 글로벌 파트너스는 저희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죠. 다시 말해, 여러분의 식당을 인수하려던 투자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남편,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음 같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준 씨,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죠. 내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한지우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나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다시 시어머니와 가족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모욕하고 짓밟고 심지어 내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팔아넘기려고까지 했죠. 그녀는 지난 날들의 모든 수모를 하나하나 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깨달았다. 최 여사는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다. 거짓말.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네가 뭔데? 이 사기꾼 같은 년. 그때 지우의 뒤에 서 있던 이 실장이 조용히 앞으로 나와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 안에는 지우의 신분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와 그녀가 KH금융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모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지우는 완전히 넋이 나간 시댁 식구들을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섬뜩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자, 이제 그럼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구원자를 기다리던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들의 운명을 손에 쥔 냉혹한 심판자였다. 한지우는 그녀의 차가운 미소와 함께 테이블 위로 새로운 계약서 한 부를 조용히 밀었다. 겉보기에는 이전의 계약서와 비슷해 보였지만 그 안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가 직접 말하는 대신 이 실장이 나서서 새로운 계약서의 핵심 조항들을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본 계약은 인수합병이 아닌 채무대리 변제 및 자산 양수도 계약입니다. 따라서 박 씨 가족에게 지급될 현금은 일절 없습니다. 첫 문장부터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실장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식당의 소유권은 100% RES 글로벌 파트너스에 귀속되며 박 사장님은 월급을 받는 주방 책임자로 고용됩니다. 최명희 여사님은 식당 경영에 일절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이 박민지의 숨통을 끊었다. 박민지 씨는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해 1년간 식당의 홀 서빙 직원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월급의 70%는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에 대한 값을 묻는 철저하게 계산된 심판문이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전부 거지로 만들겠다는 수작이냐. 최 여사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호기심마저 느껴질 정도로 평온했다. 거지요. 어머님께서 저를 지난 1년간 대하셨던 방식이 바로 그것 아니었나요? 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최 여사의 심장에 박혔다. 당신은 언제나 돈과 배경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공짜로 부려 먹을 수 있는 식모가 필요하셨던 거겠죠. 당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가난하고 힘없는 며느리가 사실은 당신 가족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니 기분이 어떠세요? 꽤 재미있는 인생의 아이러니 아닌가요? 지우의 냉혹한 말에 최 여사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가치관 전체가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세상의 모든 법칙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민준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던 나약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달은 한 명의 죄인이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대로 지우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는 절망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다. 지우는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음 같던 표정에 균열이 생겼다. 그곳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고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단 한 사람.
하지만 그는 그녀가 가장 필요로 했던 순간에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순간 최 여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존심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심장마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한 정신적인 붕괴였다. 그녀는 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의자 위로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버지 박 씨와 딸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최 여사에게 달려갔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지우는 여전히 상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이 실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아가씨, 계약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지우는 정신없이 어머니를 흔드는 시댁 식구들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는 남편,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계약서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는 단호한 필체로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녀의 결정은 절대적이었다. 후회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만 했다. 자비는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내리는 정의를 위한 마지막 심판이었다.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박씨 일가의 식당은 RES 글로벌 파트너스에서 파견된 전문가 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 낡고 촌스러웠던 박신의 한상이라는 간판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J. 오일랜드 키친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한지우는 그들을 파멸시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들에게 훨씬 더 혹독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했다. 바로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게 만든 것이다. 시아버지 박 씨는 명예 지배인이라는 허울 좋은 직함을 박탈당하고 철저한 위생 및 재고 관리 시스템에 일하는 평범한 주방장으로 강등되었다. 시누이 박민지는 파산한 쇼핑몰의 CEO에서 유니폼을 입고 손님에게 허리를 숙여야 하는 홀 서빙 직원으로 전락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테이블을 닦고 까다로운 손님의 불평을 들어가며 돈을 버는 것의 고단함을 뼈저리게 배워야 했다. 그리고 최명희 여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그녀는 집안과 식당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다. 돈도, 명예도, 그녀의 말에 복종하던 가족도 더 이상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역할은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경멸했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오만한 영혼에 내려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리고 박민준, 지우는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작은 아파트를 떠나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그들의 물리적인 거리는 감정적인 거리를 의미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내미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면 증명해 보여요.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후회가 진짜라는 것을. 저 바닥에서부터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 보이란 말이에요. 지우는 남편에게 그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새롭게 개장한 J. 와이트 키친의 식자재 납품 및 재고 관리 담당이라는 가장 말단 자리부터 시작하게 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돌고 무거운 식자재 상자를 나르며 땀 흘려야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사장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다. 지우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는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도 아내의 그늘에 숨으려던 나약한 남자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고 아내의 존중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 쳤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전문가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식당은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며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어느 날 저녁, 불시에 식당을 방문한 지우는 바쁘게 움직이는 주방 한가운데서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일에 몰두하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잠시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민준의 눈에는 더 이상 변명이나 죄책감이 아닌 성실한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는 일종의 인정이었다. 민주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창가 자리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있던 최 여사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너무나 늦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1년 후 민주는 자신의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식당의 총괄 매니저 자리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그 자리를 쟁취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지우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를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아내이자 자신의 상사인 그녀에게 업무 보고를 하러 온 것이었다. 한지우 대표님, 월간 실적 보고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지우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잠시 후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후회와 값비싼 대가 위에서 비로소 희미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